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뉴스 시작합니다. 네,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이어서 폐막식에도 참석하기 위해서 방남을 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천안함뿐 아니라 방남 소감을 묻는 질문에도 답변을 삼간 채 다른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현재 서울의 모 숙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시간은 조금 전인 오전 11시 50분쯤이었는데요. 북측 대표단은 당초 오전 9시 49분쯤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 9시 53분쯤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의 영접을 받으면서 출입국 사무소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북측 대표단은 우리 측 취재진이 방남 소감과 천안함에 대한 견해,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문제, 또 한국에서의 협의 내용 등을 물었지만 대표단은 다소 굳은 얼굴로 아무 대답 없이 지나갔습니다. 취재진이 로비를 나가서도 계속 질문했지만 대표단은 차량이 탑승할 때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늘 저녁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고 방남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또 서훈 국정원장 등을 잇따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북한 대표단의 세부 일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위급 대표단은 김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지원 인원 6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원 인원으로는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과 통일전선부 참사와 또 통전 책략실장으로 각각 알려져 있는 리현, 그리고 김성혜도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대남 분야의 대표적 인사뿐 아니라 미 외무성 관료도 포함된 만큼 남북관계 개선과 또 북핵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정보 대표단이 방한 중이어서 우리 정부의 중재로 북미 사이에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온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면서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배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영철이 통일전선부장을 겸직한 만큼 북측 협상 파트너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논란 진화에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김영철이 비핵화 진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책임 있는 인물이라면서 국민의 대승적인 이해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늘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오전입니다.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을 했습니다. 자,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 의미와 함께 오늘 폐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지금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화면 보신 것처럼 김영철 부위원장, 그리고 리선권 조평통위원장 플러스 수행원 6명이 이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자, 먼저 김영철 부위원장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언론에 워낙 많이 나와서 잘 알겠습니다만은 뭐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죠.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만경대 혁명학원이라고 주범으로 이제 예. 정부에서는 확정 짓지는 않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정부는 그건 뭐 확인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죠. 어떻든 간에 이제 정찰총국장을 역임을 했고 이민군 이제 대장 출신이죠. 그러면서 옷을 벗고 통전부장으로 나섰는데 원래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화와 협력, 물론 이제 뭐 선전선동, 뭐 통일전선 전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통일을 끌어가는 거고 예. 군은 이제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역할이 좀 바뀌었죠. 군에서.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김영철이는 정치군인의 그 면모가 더 강해요. 예. 싸우고 전투하고 총 쏘고 그런 야전군이라기보다는 회담하고 이런 데 이제 오랫동안 이력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체로 1968년 푸에볼로호 나포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쭉 보면은 판문점 그 군사정전위원회에 나와서 회담하는 그런 일꾼으로 시작을 했고 또 1989년부터는 이제 남북 대화가 굉장히 이제 활발해졌었거든요. 그래서 1990년에 남북 기본협의서가 채택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계속 군사 대표로 협상
하는 군인으로 나왔던 그런 전력이 쭉 있고 그 예.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당히 그 정치색이 강한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죠. 예. 네, 지금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은 발언 수위, 그동안의 발언 수위도 굉장히 세고 좀 대남 강경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모습이 많이 비춰지진 않았는데 좀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도 안 하고요. 조금은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김영철이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가 전략적으로 뭐 크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별다른 언급 없이 일단 그 방남 길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 김영철은 어찌됐든 북한의 대남 전략을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과거 이 대남 도발의 실무 책임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내에서 김영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거부 정서 또는 반발감 또는 어떤 정치적 또 반대 이런 네. 것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북한으로서도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런 상황들이 북한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또는 아니면 우리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약간의 어떤 그 남북 관계를 앞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김영철에 대한 어떤 거부 정서를 반영해서 그 대표단이나 이런 어떤 협상 전면에 세울 때 북한이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할지 이런 부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나올 때 이제 북한 쪽에서도 우리 언론 보도를 많이 볼 테니까요. 그렇죠. 그 김영철 부장을 보낼 때 이런 여론도 굉장히 많이 파악을 했을 것 같은데 김영철 부장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현재 직책이 중요한 거죠. 예. 과거 전력보다는 통일연수원 부장이라고 하는 직책. 통일전선 부장이 그러니까 국정원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뭐 국정원, 통일부 또 이제 당 기구이기 때문에 예. 우리로 얘기하자면 통일부 민주당, 장관인가요? 뭐 예. 이런 좀 종합적인 그런 기구예요. 네. 딱 떨어지는 우리에 딱 맞는 그런 기구는 없습니다만 예. 전반적으로 남한을 다루고 남한을 연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국정원과 상당히 또 유사하다 그런 얘기인데 뭐 북한에서 김영철을 내세운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그동안에 이제 김여정 카드나 사실 김영남 카드는 사용을 했잖아요. 예. 나머지 카드는 이제 최용회 정도인데 아직은 최용회 카드는 아껴놓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김영철이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내려가서 아마 김정은의 확실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영남, 김정은이가 귀국 북한으로 간 다음에 김정은이가 어떤 그 교시를 내렸어요. 앞으로 이 남북 화해 모두를 끌고 가기 위해서 각 기관별로 확실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통일전선부도 그 일환으로 통일전선부가 전면에 나서서 남북 대화를 계속 끌고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고 아마 이번에 그냥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뭔가 김정은의 메시지를 갖고 아마 전달하지 않을까 우리 대통령에게 그런 메시지가 뭐겠는가? 아마 핵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와 관련된 모종의 어떤 그 보관을 가지고 왔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이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뭔가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살짝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측에서 사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온다고 할 때부터 반발이 좀 상당했고요. 실제로 통일대교 남단에서 좀 농성도 있고 이랬거든요. 좀 북측에서도 이 부분 어떻게 좀 지금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게 남남 갈등을 또 유발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북한에서는 우리 한국의 어떤 정부 입장 또는 야당의 동향 또는 그 시민사회의 동향 또 국민들 어떤 정서와 반응 이걸 24시간 모니터링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 일부 국민들이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정서를 가지고 있다. 예.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북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이제 세워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앞으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하나는 지금 남북 관계를 북한에서는 적극적으로 풀어가고 또 비핵화해서 제재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회담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부정적 정서 또는 거부감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정말로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가진다면 앞으로 이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천안함 문제라든가 또는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가 이런 그 도발 사건에 대해서 일정하게 유감을 표하는 예. 이런 식의 어떤 절차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남남 갈등을 더 촉발시키고 증폭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갖는다면 이걸 10분 활용해서 더 한국의 어떤 한국 내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으로 여러 가지 대남 전략과 대화 전략을 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우리 정부의 앞으로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찌됐든 남북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고 네. 또 협력을 받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고 예. 또 야당에서도 이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잘 되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논의도 하고 예.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북미 간의 중재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게 북한 대표단이 오늘 내려오면서 오늘이 폐막식에 일단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2박 3일 27일에 떠난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일정은 폐막식에 참석한다는 일정밖에 공개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후에 박람한 이후에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일정이 아직 짜여지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짜여지지 않은 건지 발표를 안 한 건지 그럴 그건 수도 뭐 있겠죠. 확실치가 그렇죠. 않죠. 예, 예. 근데 짜여지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네. 예. 물밑 접촉을 통해서 왜냐하면 맹경일이라고 예. 통전부 부부장이 여기 나와서 지금 총괄 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전사령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올림픽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래서 맹경일을 통해서 뭐 국정원 라인이 됐든 통일부 라인이 됐든 어느 정도 일정이 짜여졌을 것이고 예. 그 발표를 했을 때 이제 저 사람들이 보안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반대가 심하니까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발표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도 예. 뭐 정보는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차질 없이 남북 대화를 이끌고 가야 되는 예. 그런 정부 입장에서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터졌을 경우에 굉장히 이제 난처한 입장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공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거기에는 물론 이제 아직 공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뭐 청와대 방문이라든가 또 우리 통일부 장관 접견이라든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예. 그러한 미팅이 잡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내용은 다 있을 텐데 발표하기나 좀 민감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카운터파트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김영철 부장의 카운터파트는 뭐 서원 국정원장이다. 그리고 조명근 통일부 장관과 뭐 리성건 조평통위원장이 만날 것이다. 이런 만남은 거의 뭐 정부에서도 만날 것 같은 뉘앙스는 많이 풍겼거든요. 그럼 이들 간의 대화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당연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김영철 단장과 대표단을 뭐 만날 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단장 간의 어떤 만남은 뭐 거의 만나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리성건과 통일부 장관의 어떤 만남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텐데 예. 사실 김영철이 대표단 단장으로 지금 내려왔다는 얘기는 북한이 우리 측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자.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정상회담을 안정적으로 잘 추진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자. 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대화를 해나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측에서 북한 측에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을 또 요구하고 얘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우리 측에서도 지금 북한이 왜 남북 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가를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이든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든 북한 측 대표단을 만나서 지금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거기서 성과를 뭔가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뭔가 태도를 취해야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그리 가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북미 간의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진전이 돼야 남북 관계도 북한이 원하는 또 한국이 원하는 정상회담까지 그리고 거기서 성과를 도출하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아마 전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천안함 문제 관련해서 뭐 유감 표명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짚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북한 매체에서는 오늘 아침까지도 뭐 이거는 남한 측의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에 대해서 뭔가 유감이라든지 사과 표명이 있을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일관되게 천안함 폭침은 자기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이건 뭐 조작이고 날조고 예. 자기들을 이제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기 위한 이제 덮어 씌우기다. 그런 식으로 일관되게 얘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보고. 예.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뭐 그건 누가 했든 간에 상관없이 한국의 군인들이 그 당시에 2010년 3월 달에 이제 어떻든 46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건 어떻든 민족적 차원에서랄까요? 같은 민족으로서 참 그 유감이다.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예. 뭐 그런 정도 비슷한 얘기는 그 전에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식적으로 그걸 뭐 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민간인들이라든가 교류 협력 차원에서 만났던 사람들 뭐 그런 식으로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 예. 문제가 어쨌든 북한은 자기들이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여론들이 또 엉뚱한 데로 지금 비화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만은 자꾸 이제 김영철 문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범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이 있다 보니까 네. 인터넷상에서는 지금 청와대 청원을 하자. 예. 다시 말하면 천안함 사태를 다시 재조사하자.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밝히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 소행은 분명한데 김영철이가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게 적시되지 않았다.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 예.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제대로 한번 다시 조사해보자는 이런 이제 또 그 이상한 지금 방향으로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뭐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든 현 시국에서 현 상황에서 올림픽이 크게 훼손되는 그런 문제로 입천안함 문제가 예. 주요 논쟁거리로 되는 것은 북한도 원하지 않을 거고 우리도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이 주요 이슈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시에 올림픽 폐막식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방카를 비롯한 미국 대표단과 북한 대표단이 같이 참석을 한단 말이죠. 이제 북미 접촉 가능성은 많은 전문가분들도 실현 가능성은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는데 그래도 일단 거기서 인사라도 나누던가 그리고 뒤쪽에서 폐막식 진행 중이라도 실무진들이 뒤쪽에서 좀 만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예. 미국 측에서는 동선이 겹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회식부터 그랬죠. 예. 제 동선에 그리고 대해서는. 지금 폐막식도 마찬가지로 예. 북한과 뭐 접촉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그 동선도 겹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상태고요. 예. 북한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는 미국과 대화를 희망한다는 얘기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실제로 동선이 겹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김영철 어떤 대표단과의 어떤 접촉을 의도적으로 또 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과정에서 설사 겹치게 된다 하더라도 뭐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접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기대치하고는 상당히 낮은 예. 이런 접촉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북미 간에 어떤 물밑 접촉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네. 현재로서는 북한 대표단에 외무성 관료들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 대표단의 이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물밑 접촉 가능성도 충분히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미국과 북한 간의 접촉은 꼭 이번 계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이 대화는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 평창 올림픽 폐막식의 어떤 접촉에는 상당히 그 무게를 뭐 이렇게 우리가 크게 기대치를 가지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는
안 되겠죠. 네. 대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최광일 외무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사람이 이제 미국 통이고 또 미국에서는 후커, 그러니까 백악관 한반도 담당 예. 보좌관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든지 뭔가 접촉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이 공개적으로 밝혀지기는 힘들 거고 나중에 이제 후에 밝혀지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그리고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 좋은 장면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하는 오늘 또 반가운 메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자 컬링 그리고 남자 봅슬레이 4인승에서 나란히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백기령 기자. 네, 파일럿 원윤종이 이끄는 우리나라 봅슬레이 4인승 팀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오늘 평창 슬라이딩 센터에서 진행된 3, 4차 주행까지의 합계 결과 팀 원윤종은 3분 16초 38을 기록하며 독일 프리드리히 조에 이어서 은메달을 수확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니코 발터조와 정확히 기록이 일치해 공동 은메달을 획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 2차 주행까지 전체 2위에 오른 팀 원윤종은 오늘 경기에서도 매끄러운 주행을 보여주며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금메달 획득을 노렸던 2인승에서 한국이 6위에 그친 가운데 4인승에서 명예회복을 별러왔습니다. 우리나라 봅슬레이 4인승의 세계 랭킹은 50위지만 안방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대반전을 일궈냈습니다. 또 앞서 여자 컬링에서도 은메달이 나왔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여자 컬링은 오늘 공격적으로 경기를 진행한 스웨덴에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컬링은 나중에 스톤을 던지는 후공이 더 유리한데요. 1대0으로 앞서가던 3엔드에서 한국은 후공이었던 스웨덴에 2점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뼈아픈 것은 4엔드인데 우리가 후공이었음에도 막판 샷 실수가 나오면서 1점을 오히려 내줬고요. 5엔드에서도 1실점을 하는 등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결국 9엔드 3대8 상황에서 우리가 악수를 청해 기권했습니다. 예선 1위였기 때문에 금메달을 기대했었지만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번 은메달은 한국 컬링 역사를 새로 쓴 값진 결과입니다. 이 두 경기를 끝으로 우리나라의 이번 평창 올림픽 메달 레이스는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은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를 수확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다 메달 획득으로 빙상은 물론 설상과 썰매, 컬링에서 고르게 메달이 나와 더욱 값진 올림픽으로 기억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영미야라는 소리를 또 언제 들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아시아 스피드스케이팅의 레전드죠. 이승윤 선수가 평창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된 매스 스타트에서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개인 통산 5번째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이승우는 4년 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메달 레이스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포디움 가장 높은 곳에 선 이승훈. 어느새 붉어진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글쎄, 저도 모르게 눈물도 나고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힘든 시간도 있었고 열심히 했던 과정들도 생각나고. 사흘 전 단체전인 팀추월 은메달을 견인했던 이승우는 새 종목 매스 스타트로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이후 8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3번의 올림픽에서 이승훈이 수확한 메달은 5개. 아시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최초이자 최다 메달 기록이지만 정작 본인은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매스 스타트라는 종목이 생겨서 저에게 다시 한번 이런 금메달을 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게
정말 운이 좋고 복이 많은 선수구나. 하지만 이승훈의 메달은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장거리 4종목에 나선 이승훈이 뛴 거리는 무려 37.4km. 그럼에도 30의 나이를 잊게 한 경기력은 지독한 훈련에서 비롯됐습니다. 같이 훈련하는 동료들보다 더 하려고 노력했고 어린 친구들보다 더 앞장서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승훈은 평창올림픽을 마무리한 날 곧바로 4년 뒤를 약속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까지도 가장 앞에서 달릴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의 피날레를 금빛으로 장식하며 아시아 스피드 스케이팅에 새기를 낸 이승훈의 도전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으로 이어집니다. 강릉에서 연합뉴스TV 박지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폐회식을 관람하고 이번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힘쓴 관계자 등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폐회식에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도 참석합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폐회식 전후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할지가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앞서 김 부위원장의 방남 소식이 전해지자 문 대통령과 자연스러운 기회에 만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중국의 우다징이 폐회식에서 중국 대표단 기수를 맡는다고 중국 대표단이 밝혔습니다. 중국 반관영통신인 중국 신문사에 따르면 우다징은 중국 선수단 가운데 유일하게 금메달을 획득한 공로로 폐회식 참가 중국 대표단 기수를 맡게 됐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평창 이후 202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며 오늘 폐회식에서 중국의 거장 장이머우 감독은 차기 대회를 홍보하는 베이징 8분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동계올림픽은 하늘이 대회 성공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날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우려했던 이상 기후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대회 운영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폐회식 날씨도 무난하다는 예보입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은 기상올림픽이라 불릴 만큼 날씨가 대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설상 종목은 그날 기온에 따라 스키 왁싱을 다르게 해야 할 만큼 날씨가 중요합니다. 빙상장도 관객이 드나들어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탓에 온습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최적의 빙지를 만듭니다. 만약 포근한 날씨에 비가 내리면 선수들의 경기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소치와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이상고온으로 선수들이 재기량을 발휘하는 데 애를 먹었고 조직위는 저장해뒀던 눈을 써가며 겨우 대회를 치렀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려했던 이상기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풍으로 한때 일정이 조정됐지만 동계올림픽에선 흔한 일로 대회 운영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가장 걱정됐던 개회식 날 한파를 피해가 하늘이 돕는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폐회식 날씨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회식보다 기온은 조금 더 높겠고 눈 예보도 없습니다. 다만 차가운 상간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가 다소 낮겠습니다. 올림픽 플라자의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하 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2에서 5m로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9도씨 내외로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조직위는 폐회식에서도 방풍막을 설치하고 관람객에게 방한용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 구속 기한이 이번 주에 만료가 됩니다. 조만간 추가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훈 파일 작성자가 최근 기소되며 향후 재판 전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사이버 댓글 공작을 통한 대선 개입 혐의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원장의 구속기한은 이번 주까지입니다. 다른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 추가 영장이 발부될 예정으로 구속 상태에서 대선 개입 혐의 5번째 재판의 결과를 받아보게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가운데 최근 국정원 수사팀이 진원 파일 작성자로 지목된 김모 씨를 재판에 넘기며 사건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진원 파일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과 원 전 원장의 지시 내용이 적힌 문서로 김 씨의 개인 메일에서 발견됐습니다. 김 씨가 파일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매번 공방이 벌어졌는데 가장 최근의 재판에서는 파일의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 기소로 파일의 증거 능력을 다시 다퉈볼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김 씨가 증인이 아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며 파일 작성 여부를 다양한 기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데다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던 국정원 직원들도 진술을 번복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파기되면 이를 반영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동원 등 새로운 정황들이 불거진 가운데 두 번째 대법원의 판단이 관심을 모읍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문건을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 행정관 김모 씨를 체포하고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이 가까워지던 2013년 2월쯤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 시각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일 소환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내일 오전 9시 30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세월호 보고 조작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시간이 사후에 조작됐는지, 당시 청와대 윗선에 의도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1심 공판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모레 열릴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데 최순실 씨에게 구형한 징역 25년 이상을 요청할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국정농단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0개월 만으로 1심 선고까지 이뤄지고 나면 국정농단 관련자 51명 모두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일단락되는 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엽니다. 서류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재판부의 선고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 절차가 진행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종합해 구형량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45년까지 구형할 수 있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비현실적인 만큼 최순실 씨 구형량인 징역 25년을 기준으로 이보다 더 무거운 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형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이뤄집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도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만 결심 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데 2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4월 16일 이전, 이르면 다음 달 말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여정은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국정농단 1심 선고 바로 다음 날인 28일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두 번째 재판 준비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네, 최근 10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 조치 등을 받은 직원이 6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관련 자료를 인용해서 밝혔습니다. 비위 유형은 성추행과 성희롱, 성매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으로 다양했고 징계 조치를 받은 직원 중에는 검사도 12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약한 수준의 징계인 경고, 견책, 감봉 등의 조치가 절반을 훨씬 넘는 28건에 달해서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장 의원은 전했습니다.
권력형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범정부 기구를 설치해달라는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습니다. 앞서 성균관대 재직 시 동료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남정숙 전 교수가 지난 20일 쓴 글로 남 교수는 국무총리실이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긴급히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남 전 교수는 청원글에서 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절대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네, 성폭력 피해 경험을 밝히는 미투 운동, 이곳에는 성역이 없었습니다. 문화예술계는 물론 종교계로까지 사태가 번지면서 미투 운동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모두가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백기령 기자입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개하는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한 천주교 신자가 7년 전 벌어진 명망 있는 신부의 성폭행 시도를 폭로하면서 천주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가 소속됐던 수원교구는 정직 처분을 내린 뒤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이 신부는 정의구현사회재단을 탈퇴했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미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영국 연출가 이윤택 씨의 성추문을 시작으로 사진작가 배병우, 영화감독 조근현 등이 성추문에 휘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우 조재현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죄인입니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며 출연 중인 드라마에서 하차할 뜻을 알렸습니다. 이딴 폭로에도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인물들도 상당수입니다.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에 불씨를 당긴 고은 시인과 연출가 오태석은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자들을 성희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배우 조민기도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배우 오달수, 한명구 등도 성추문 논란으로 시끄럽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폭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매일 다른 피해자와 다른 가해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네, 이렇게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정치권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당내 성폭력 사건을 스스로 공개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고 나섰지만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면서 파장이 커질 조짐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법조계와 문화계에 이어 종교계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는 미투 움직임이 정치권에도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성폭력 문제는 그동안 보수 정당을 괴롭힌 이슈였지만 이번에는 진보 정당도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근 당내 성폭력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윤리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을 지낸 S모 씨의 술자리 성희롱과 부산시당 남성당원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범진보 진영은 특히 고은 시인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소속 신부 등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 인사들 중 상당수가 진보 쪽이라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보수 진영은 미투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내가 하지도 않았던 45년 전 하숙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쓴 자서전을 두고 아직도 나를 성범죄자로 거짓 매도하는 저들이라며 미투 운동이 좌파 문화 권력의 추악함만 폭로되는 부메랑으로 갈 줄 저들이 알았겠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정치권은 앞으로 성폭력 가해 사례가 드러날 경우 이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개해 엄단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미투 운동은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피해 신고자 보호와 성범죄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미투 운동법을 곧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내일부터 강남과 서초구의 은행 지점 4곳의 주택 대출을 검사합니다. 검사 대상은 강남구가 3곳, 서초구가 1곳으로 각각 신한과 우리, 하나와 농협은행 지점입니다. 금감원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지역의 은행 지점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관련 규제 비율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네, 휴일인 오늘 낮 동안에는 예년에 비해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부산 14도로 이맘때 기온은 2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해가 저물고 나면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지금 남부지방 곳곳에서 나쁨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대기 정체로 인해서 일부 남부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충청과 남부 지역 곳곳에 구름량이 많은 편인데요. 점차 구름도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남부 지역 곳곳은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가 남아서 시야가 다소 뿌연 곳들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각 기온은 서울이 5.5도, 강릉이 6.9도, 울산 8도까지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기온 조금씩 더 올라가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8도, 광주와 대구 13도, 부산은 14도까지 올라서 낮 동안은 포근하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서울 경우 아침에 영하 2도까지 떨어지지만 낮에는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부쩍 크게 벌어지겠고요. 2월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국 많은 지역에서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 폐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평창 지역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2도에서 3도 선이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5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요일 낮 12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